안녕하세요. 김정환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죠.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까요? 영어로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데요. 어감에 비해서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몇 년 전부터 이 서울시에서는 성평등 언어 사전을 내고 있는데요. 이 관공서나 행정 용어에서 쓰고 있는 말들 중에서 성불평등, 그러니까 남성, 여성 좀 차별적인 용어들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움직임이죠. 그래서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좀 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출산이라는 말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출산은 여성이 하는 일인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마치 이 책임 소재가 여성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립적인 용어로 저출생 이렇게 바꾸자. 이런 것들을 말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유모차라는 말을 쓰지 말고 유아차라는 말을 쓰자거나 학부형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학생의 보호자는 아빠, 엄마인데 학부형이라는 말은 아빠랑 형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성 중심적인 용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학부모로 바꾸자. 자, 이렇게 이 성적인 차별의 문제 혹은 나아가서 다른 인종, 종교,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말들을 순화하려는 움직임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이것과 관련된 이번 주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번역을 하시는 분의 기고글인데요. 자신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기사로 아주 재밌게 써주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내가 번역한 책을 넘겨보다가 여배우라는 단어가 나와서 움찔했다. 그 당시는 여성 배우와 남성 배우를 철저히 구분해 쓰는 일본어 원문에 충실하고자 그렇게 옮겼겠지만 그 사이에 여배우는 낡은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렇죠. 우리는 여배우라는 말을 쓰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남배우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그냥 남배우는 배우라고 하는데 여배우는 왜 여자를 굳이 붙여서 여배우라고 하느냐. 거기에는 배우는 무릇 남성이 하는 일이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알게 모르게 여성 차별적인 인식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라는 말을 붙여서 여배우라는 말을 쓰게 되죠. 비근한 사례가 여선생님, 여은행원, 여의사, 여변호사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는 이러한 여라는 글자를 의식적으로 걷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어떤 성차별적인 용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뜻이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편견이 담겼거나 차별적인 어휘를 쓰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을 말해요. 몇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원래는 썼죠. 근데 이거 이상하죠. 왜 여남평등도 아니고 남녀평등이냐는 거죠. 그래서 대등하게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바꿨는데요. 요 근래에는 이것을 다시 성평등이라는 말로 써요. 왜냐하면 양성이라고만 해버리면 이 성을 이분적으로 나누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도 요 근래 많이 기사에서 보셨지만 성소수자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끼어들 자리가 없게 되는 거니까 이것을 조금 더 폭넓게 규정해서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손가정이라는 말을 예전에 썼어요. 요즘에는 그 어감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로 바꾼 것도 이 PC의 한 사례이고요. 불구자라는 말을 장애인으로 바꾼 것,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크레파스에 쭉 보면 살색이라는 색깔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살색이었는데요. 이건 굉장히 인종차별적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색깔이 색인 사람들은 이 아시아의 인종들이잖아요. 근데 흑인이나 백인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런 이러한 인종적인 편견, 선입견을 빼기 위해서 살색이라는 말을 살구색으로 바꾼 것도 이 정치적 올바름의 사례고요. 미혼이라는 말을 비혼이란 말로 바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이라는 것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미혼을 본다면 마치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직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서 요 근래는 비혼이라는 말을 쓰죠. 결혼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하나의 사회적인 흐름이 반영된 것이죠. 자, 이러한 정치적 그 올바름의 배경에는 사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바탕이 있습니다. 언어 결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사피어와 워프라는 사람들이 했던 가설, 그래서 사피어 워프 가설에 기반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것의 강력한 형태가 언어 결정론인데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의 언어와 사고의 관계 속에서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 언어에 따라서 사고가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언어 결정론이에요. 물론 반대의 견해도 있겠죠. 사고가 언어를 규정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둘은 아주 첨예한 논쟁 대상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는 믿음에 근거해서 언어를 바꿈으로써 사고를 바꿀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사회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기고문 쓰셨던 분 있잖아요. 그 번역하시는 분. 그분의 기사에도 이러한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기사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언어는 예리한 칼날 같아서 조금만 잘못 휘둘러도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상처 입는다. 대안의 단어를 제시하려는 노력은 그래서 중요하다. 그 제시 자체를 통해 이제까지 모르고 써왔던 단어가 실은 차별적 표현임을 인지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도 바뀌어갈 수 있겠죠. 어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없죠. 그래서 논술 또는 구술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 있는 문제는 2017학년도 한양대 모의논술 2차 모의논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문제가 조금 긴데 같이 한번 볼게요. 가의 이름 부르기와 나의 정치적 올바름이 전제하는 언어 간의 공통점을 다의 기역 니은의 입장과 관련지어서 서술해라. 그리고 라에 제시된 단어 중 하나를 택해서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그 단어의 함의를 비판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제안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치적 올바름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밝혀라. 문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이 문제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은 정치적 올바름이죠. 유사한 문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0학년도에 출제됐던 서강대 인문사회 문제인데요. 문제가 이렇네요. 재심은 나부터 바까지를 요약하고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가의 현상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입장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언어가 사회를 규정하느냐, 사회가 언어를 규정하느냐 이 입장들이거든요. 그 언어가 사회를 결정한다는 입장, 이 사고를 좌우한다는 입장, 언어 결정론적 입장에 해당되는 것이 제시문 바인데요. 바의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지 않은 언어의 강제력이 사람들의 경험과 사고방식을 규정한다. 그렇죠. 즉 동일한 현상이라도 언어 배경이 다르면 인식의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이 곧 인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논쟁의 대상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는 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적어도 어떠한 말을 쓰는지가 우리 스스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혹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곧 인격이다. 어떤 말을 쓰는지가 나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정치적 올바름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